근데 그 아까 그럼 다 이제 뭐 여기 카메라에 찍히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오늘 그럼요. 이제 필요한 분만 변호사님 거 옆쪽이에요. 오늘 그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우리 회장단 모시고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여러분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쪽부터 한 분 한 분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30초? 네, 저는 포럼 사무장하고 강동구입니다. 저는 포럼의 이사를 맡고 있는 김규식입니다. 원래 변호사를 좀 했었고요. 변호사를 업무가 투자금융 쪽 자문 변호사를 해서 클라이언트 중에 자산운용사가 있었어요. 그 자산운용사가 아주 큰 문제가 좀 생겨서 한 1년 동안 그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들과 대표가 굉장히 공고동락을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펀드 매니저들에게 물어본 거죠. 자주 물어보고 읽어야 될 책이 좋은 게 있으면 추천받기도 하고. 그래서 투자금융을 전문만 했지 직접 투자를 해보는 경험은 없었는데, 그러면서 투자에 눈을 뜨고 그때 제가 추천을 받았던 게 가치 투자에 관련이에요. 워런 버핏의 스노우볼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책을 읽고 읽으면서 이 가치 투자라는 그런 철학이 제 자신 기질과 좀 잘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반골 기질도 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투자에 점점 좀 관심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변호사와 투자를 병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까 김광준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재산의 상당 부분이 투자에 들어가면 업무 지장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투자 쪽에 있는 인생을 걸어보고 싶다. 그래서 변호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고. 누적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4년 동안. 누적 수익률은 자, 우리 회장님. 예. 저는 이제 증권회사에서 14년 일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닷컴 버블 막 일어났을 때, 코스닥 막 엄청 올랐을 때, 저도 사실 프리 코스닥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IPO하기 전에 거를. 예컨대 NC소프트 비상장일 때 제가 투자했고, 바운 커뮤니케이션도 좀 투자했고, 그다음에 메디다스라고, 메디슨 자회사 이민아시에 메디다스도 제가 투자를 하고 그래가지고 물론 망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게 코스닥 붐이 있을 때 100배가 나고 막 그랬죠. 어떤 건 100배가 나고 막 그래서 그때 돈을 좀 벌어서 증권회사 떠나자 해가지고 증권회사를 떠났고 14년 동안 일하다가 떠났고, 그 다음에 영국에 가서 SRI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ESG, 그러니까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인데, 거버넌스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거를 한국에 지금 가서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책임 투자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사회책임 투자 전에 가족책임부터 하라고 엄청나게 바가지 긁었는데, 어쨌든 그런 걸 해서 2006년도에 서스틴베스트라고 ESG 분석하고 의결권 분석한 회사를 해서 14년 동안 경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거버넌스 포럼에 지금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어떻게 지금 참 만나게 돼서 지금은 어떻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포럼 부회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한상이고요. 저는 연구가 회계학인데, 회계학 연구는 도대체 그럼 뭘 하는 것이냐 다 궁금하실 텐데 되게 간단합니다. 무슨 회계 정보가 도착을 했을 때 주식 가격이 어떻게 반영하느냐, 주식 가격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에는 관심이 많고, 뭐 애널리스트가 뭐 하면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애널리스트가 뭐 이익을 어떻게 하면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맨날 그런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주식 가격은 관심이 많은데, 대한민국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보 그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냐로 이제 세 가지가 논의됐죠. 이게 지정학적인 위험이다. 근데 저희가 여러 번 겪어봤지만 그건 아닌 것 같죠,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후보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회계 투명성이고, 그래서 제가 그 회계 투명성이 이제 개선되면 회사 가치가 올라갈까 하고 이제 IFRS라는 게 이제 2012년에 들어왔고, 저희가 한 10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4년 전에 저희가 도입 후 평가를 해봤는데, 회계 자체는 좋아졌지만 회계 문제가 아니다. 회계 문제는 결국 기업 지배 구조의 파생 상품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회계 자체는 개선이 됐지만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안 되는 거 보니까 결국은 회계도 일부 영향이 있지만 정답은 아니고 결국은 기업 지배 구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어난다는 결론에 왔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연구도 좀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차에 이제 여러 좋은 분들이 소개를 해주셔서 이 포럼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메리츠 자산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존이고요. 별명을 말씀해 주시죠. 장군님. 존봉주. 네. 저도 이제 미국에 펀드 매니저로 오랫동안 했고 20년 했고 이제 한국 제가 처음에 미국을 갈 때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막연하게 막 그 두려움도 있고 미국에 가서 산다는 두려움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굉장히 막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희망도 있었지만 또 굉장히 두려움도 있었고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정확히 35년 만에 한국을 오게 된 계기가 그런 뭐랄까 새로운 거에 대한 그 똑같은 경우 제가 미국을 35년 전에 떠날 때와 한국에 다시 올 때도 똑같은 그런 두려움. 근데 이제 좀 다른 면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 저렇게 사람들은 그 정부나 아니면 그런 마켓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왜 저렇게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부자가 될까? 매니팩처링은 다 저기 죽었잖아요. 뭐 철강도 죽고 시빌딩도 죽고 뭐 미국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반도체도 다 죽이고. 근데 저렇게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엄청난 부자고 나스닥은 뭐 엄청나게 그냥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막 그게 결국은 금융이다. 금융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결국은 그 나라의 성패를 자유할 거라는 거를 확신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일본의 케이스가 중요하죠. 일본은 결국은 안 된 거죠. 그 금융을 다시 뭐랄까요? 간과한 거죠. 네. 그게 결정적으로 그 금융이 중요하구나. 한국도 그 금융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포럼이 생겨서 제가 이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끊임없는 교육이다. 그리고 개인들 어렸을 때부터 주식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지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는 저 회사를 봤더니 저 회사의 경영진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회사를 차려서 반대로 해서 나는 그 돈을 벌겠다. 그런 이제 엔터프로너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포럼을 통해서 그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작은 작지만 지속적인 교육이죠. 그리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과거는 과거고. 근데 한국 기업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거래된다 그러면 조금만 코퍼리 거버넌스가 좋아지면 20만 원에 거래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부의 창출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처럼 그렇게 막 컨프런트해서 막 그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이 이제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계양진도 이제는 영리해지는 거죠. 내가 지금 가격이 10만 원인데 내가 조금 바꾸면 20만 원이 되면 나도 부자 되는 거고. 그리고 종업원들도 주식을 가져야 되고 회사들도 스탁옵션이나 이런 거 주식 나와주고 그 다음에 그 석세션 플랜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꼭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사람이 그 경영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오픈 마인드가 되고 그런 걸 서로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한국을 바꾸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릿지바이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구입니다. 다른 분들 대부분 이제 투자 이런 쪽으로 투자가 이런 쪽에서 이제 출발을 했지만 저는 이제 기업 쪽에서 출발했습니다. 만남이 있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왠지 약간 이 반대편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바이오텍 회사는 태생적으로 엄청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투자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가의 니즈도 알아야 되고 기업하는 사람들의 니즈도 알아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뭐 신약을 만들어든지 진짜 밸류를 이제 만드는데 그 과정에 이제 금융하고 이 기업이 손을 잡고 가야 되고 저한테 기업 거버넌스는 사실 투자 수익이라는 관점보다는 그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리소스들 그게 돈이 됐건 인재가 되었건 그 리소스들이 어떻게 활용을 극대화할 거냐 이런 측면입니다. 예를 들면 최고 경영진의 능력이 입증이 안 됐는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능력 외적인 상황으로 경영진 위에 경영진이 있다면 어느 누구나가 사실 그 밑에서는 거기에 캡이 되면서 그 캡에 맞는 사람만 남지 그걸 뛰어넘는 사람은 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회사를 밀어준 투자자들도 손해고 그 인재들도 붙일 곳이 없어서 떠돌게 되고 결 전체가 이제 손해인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투자 수익이라는 관점보다는 사회 리소스의 그 활용이 극대화 그러면서 메리트 베이스드 커뮤니티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제가 창업을 했지만 사실은 사회 인프라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인프라를 썼기 때문에 그거는 퍼블릭이다. 퍼블릭 인트레스트가 있는 거고 물론 저도 당연히 돈을 벌고 거기에서 수익을 누려야 되지만 이거는 퍼블릭 비이클이다 라는 게 가장 근본에 깔린 생각이라고 저는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 회사가 클 때 사회의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건전한 아주 건전한 아주 헬스 텐션을 만들어주고 창업한 사람들도 그게 퍼블릭 비이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회 전체의 그 이익을 키우면서 저 이익을 키울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온라인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거버넌스의 좀 약간 철학적인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 대표님 ESG 경영의 철학을 완전히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건 베이스. 예스판들 아니고요. 맞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왔습니다. 법무부 한겨레 김광중 변호사고요. 제가 포럼에서 언론 홍보위원장하고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 14년 하고 있는데 그 주가 조작, 분식회계, 합병할 때 이제 합병 비율 산정 문제 이런 것들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투자자들을 위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나 주식 매수가 결정 소송 이런 것들 다 14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소송을 하면서 결국 그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걸 그러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제 제도적인 문제점을 겪게 되는 거고요. 이런 사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들 인터뷰할 때도 얘기도 하고 기고도 하기도 하고 뭐 나름의 개인 블로그도 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뭐 미약한 개인의 힘이기 때문에 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거였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좀 더 그런 제도적인 불합리한 점을 좀 목소리를 내서 좀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같은 뜻을 가지는 분들이 포럼을 하신다고 해서 저도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주식 병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단주가 돼서 예를 100대 주식 병합을 하면 99주점 가진 사람들은 이제 단주 처리가 돼서 회사에서 쫓겨나는데
이게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소액주주들을 강제로 쫓아내는 방법으로 이제 악용이 되어오고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주식병합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그 주식 구조를 가진 사람은 이제 100주를 안 가지니까 강제로 매도가 돼서 나중에 돈으로 받게 되는데 이제 그 주식을 팔릴 때라도 제값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도가 지금 상황에서 그냥 경매에 그쳐버리거든요. 근데 소액주주에서 이제 강제로 쫓겨나는 그 주식을 누가 제값 주고 사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뭐 한두 차례 유찰 거치면서 30% 50% 다운되면은 결국은 대주주가 직접 혹은 다른 사람이 이름을 내서 살 수 있죠. 헐값에. 근데 상당히 불가분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악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지배주주 주식 매도 청구권 제도라는 제도가 생겼죠. 선법 개정으로. 그러면 이제 95% 이상 넘는 지배주주는 이제 법적으로 정당하게 강제로 쫓아낼 수 있는 원한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 때 여기서는 그래도 이제 좀 쫓겨날 때 매매 가액은 이제 법원의 주식 매수 가액 결정을 시청해서 법원에 공정한 가액을 평가받을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 이제 재계의 요구에 따라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면 그동안 악용되어 왔던 주식 병합 방법으로 헐값에 강제로 쫓아내는 이런 문제들은 못하게 막았어요, 명시적으로.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된 이건 저희가 일단 소송으로 감자무효 소송이라는 걸 했어요. 지배주주 매도 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것을 편법으로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주식 병합의 방법으로 편법적인 행위를 한 거니까 또 재산권의 근본적인 침해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주식 병합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다 졌습니다. 여기까지 다 졌는데 지금 이제 법원의 입장은 그거죠. 지금 우리 제도상으로는 해도 된다. 100대1 병합으로 쫓아내도 되고 1000대1 병합으로 쫓아내도 되고 그렇게 주식 매매 가격을 쫓겨나는 금액을 그냥 경매 방법으로 헐값을 처분해도 괜찮다. 왜냐? 상법이 그러니까 규정이 그러니까 뭐 이런 입장이고 결국엔 이 문제는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악용될 수 있고 계속 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우리보다 더 못하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 상법에서는 이런 거면 주식 병합으로 쫓겨나는 주주들한테 제값을 줄 수 있게 주식 매매 가액을 법원에서 결정하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여전히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그때 상법 개정할 때 왜 그러면 이런 지배주주 매도 청구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를 왜 지금 안 만들었냐, 그러면 나머지를 막는 악용하는 거 왜 안 나갔냐, 그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때 그걸 소액주주들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이 없었던 거죠. 학술적으로 이제 뭐 목대 교형대 교수님들이 뭐 여러 저서에서 쓰고 있지만 실제 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거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그 의견을 반영할 사람은 그런 세력은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럼 그런 역할을 누가 할 거냐. 이제 우리 포럼 같은 곳에서 그런 학계 인사들 모여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